몰로코가 준비한 마케팅 교양 수업, 마교수 2021년 첫 시즌이죠. 이번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혹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저 패널리스트로 한 네 분이 계신데 그 비디오 끈 분들은 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 영상 우측 측 상단에 점 3개 이렇게 있는 설정을 누르셔 가지고 네 비디오를 킨 분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으니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로코의 에이펙 마케팅 담당 주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마 교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때 가장 필요한 또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인사이트를 나누고 교양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2021년 첫 시즌은 3개의 웨비나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2주간 저희 몰로코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작년에 돌아보며 인사이트들 또 톱 10 뉴스들 살펴보기도 하였고 또 바로 직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션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세션으로 모두가 아마 작년부터 궁금해하셨을 애플의 IDFA 이후의 삶, 우리 어떻게 마케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피커로서는 오늘 몰로코의 LPA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이현채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 근무 시간에 저희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포스트 IDFA, 그래서 iOS 14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로코에서 이제 아시아 DSP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주로 이제 구글, 페이스북, 제일교회, SK 등등에서 결국 모바일 관련, 모바일 마케팅 관련 일들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더스트리에 많이 알려진 내용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Q&A 시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션 동안 결국은 이 4가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 iOS 14 그리고 ATT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온 거냐, 약간의 배경 같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럼 iOS 14는 변화에 의한 어떠한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몇 가지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매체로서 또한 광고주로서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계 상황, iOS 14 그리고 ATT에 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거의 핵심적인 이 마켓의 상황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 개인 정보를 어뷰징하는 세력,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서 사실은 이러한 이제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내 정보가 뭔가 나의 디바이스 아이디, IDFA 이런 것들이 뭔가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거나 나를 불법적으로 트래킹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당연히 공포감이 있는 것 당연히 있고요. 그 외에도 IDFA를 사실 마구잡이로 수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캠페인에 있었던 정보들을 에드테크 업체나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유출을 시켜서 다른 경쟁사를 위해 쓴다던가, 기본적으로 이 IDFA를 가지고 사실 IDFA나 쿠키 등등 사실은 개인을 트래킹할 수 있는 이 정보들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이런 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무한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계속 챌린지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챌린지가 있었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작년에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쿠키를 차단을 하기도 했고요. 구글도 애플의 흐름을 따라서 크롬에서 2022년부터 서드파티 쿠키를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즉, 마케팅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쿠키, IDFA 이런 것들의 추적을 마음껏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에 있던 이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브라우저와 그 쿠키에서는 이게 이미 선언이 되어 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IDFA, add I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이 있었고, 그거를 애플이 사실은 2021년부터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브라우저에서는 이미 쿠키를 결국은 이미 막았거나 앞으로 막을 거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OS 14가 되면서는 앱 지면에서도 여러분들 트래킹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것들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유저들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iOS 14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영역의 업데이트,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앱 트래킹 트랜스페런시라는 프레임워크로 애플이 이걸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래킹을 하지 말라고 표현하는 것, 한마디로 limit, add tracking 하는 기능은 사실은 iOS 13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널리 쓰이지 않았던 거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아는 사람도 드물고, 알더라도 이게 막 세팅에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거를 나 추적하지 마세요, LAT를 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iOS 14가 되면 우측처럼 앱들을 실행할 때마다 최초에 한 번씩 동의를 이제 구하는 얼럿 창이 뜨게 될 거고, 이 얼럿에 유저가 승인을 했을 때에만 IDFA를 활용해서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동의가 없을 때에도 iOS 14에서는 예전에는 유저가 명시적으로 트래킹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만 트래킹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죠. 기본값 자체가 트래킹을 안 하는 거고, 유저가 저 창에서 allow 트래킹을 눌러서 트래킹 하세요라고 했을 때만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형태로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어려운 것들은 이 창을 계속 띄울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만 띄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앱들을 쓰다 보면 뭐 마케팅 동의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띄우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동의 안 했더니 며칠 뒤에 또 혹시 저희 마케팅 동의해 주시겠어요? 그런 걸 계속 띄우는 앱이 있고, 애플도 앱 비즈니스들이 그런 걸 할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 승인을 요청한 창은 단 한 번만 띄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저가 트랙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자기가 저런 이제 메뉴로 찾아 들어가서 직접 풀지 않는 한 팝업을 통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 전제 자체는 점점 IDFA를 가져가지 말라라는 사실 애플의 의도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IDFA가 없으면 마케팅 입장에서 사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느 채널이 어떤 인스톨을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하고 뭐 미디어 믹스를 하고 하는데, IDFA가 없으면 기존 MMP 방식으로 어트리뷰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플이 그러면 대안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어트리뷰션 할 수 있게 그거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SK Ad Network라는 방식의 어트리뷰션을 동시에 ATT와 함께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 인더스트리에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동의를 받아야 되고 IDFA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어트리뷰션을 할 수 있도록 애플이 SK Ad Network라는 어트리뷰션을 런칭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 뭐 아직 iOS 14와 이 ATT가 강제화되진 않은 상황인데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데이터 포인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DSP고 저희가 하루에 1,400억 건의 비드 리퀘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 많은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iOS에서 LAT 트래픽, 한마디로 IDFA 트랙할 수 없는 트래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강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대다수의 유럽, 그리고 한국은 LAT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에서 이미 30%의 비율을 넘어갔습니다. 근 40%에 가깝게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 뭐 일본이나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20%대 있어요. 뭐 20%대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강제하지 않았는데 뭔가 유저들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LAT 이제 나를 이제 IDFA 트랙을 못하게 이미 뭔가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는 인도 같은 데는 이제 10%대 LAT 트래픽 비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대에 좀 컨선이 많은 국가, 미국, 유럽, 한국 다 이 LAT 비율이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애플이 강제화하는 순간 70%, 80% 이상으로 LAT 트래픽이 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좀 재밌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게 개인주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최고로 진짜 따지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조차 LAT 트래픽이 이미 10% 이상, 전체 트래픽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심지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조차 사실은 이런 LAT 트래픽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마케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 프랑스, 독일, 영푸독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LAT가 사실 별로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양을 봤으면 물건의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저희 회사 내부에서 지난 4분기, 2020년 4분기에 이 CPM의 이 추이를 보았어요. 사실 Y축은 상대 지표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IDFA 트래픽이 훨씬 비쌉니다. LAT 트래픽의 가격이 IDFA 트래픽의 가격의 4분의 1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되게 중요하죠.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직관적으로 LAT 트래픽 되게 싸네? 이 싼 거를 잘 활용해서 하면 우리 ROI가 훨씬 좋아질 수 있겠는데, 기회이기도 하고, 반대로는 이제 IDFA 트래픽은 이거 진짜 비싸네. 근데 이거 강제화되면 더 비싸질 텐데, 이거 IDFA 트래픽은 앞으로 엄청나게 비싸지겠구나. 걱정이 드는 포인트도 있으실 거고요. 매체 입장에서도 동일한 게 이제 정확하게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앱이 승인을, 유저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낼 수 있어서 IDFA 트래픽의 비율이 높으면 LAT 트래픽만 받는 데보다 수익을 똑같은 트래픽으로 4배를 버실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유저들의 동의를 받아내서 IDFA 트래픽의 비율을 높이는지가 중요하고, 마케터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쌀 IDFA 트래픽보다 가격이 저렴한 LAT 트래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타겟팅을 잘해서 마케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앞에서 결국은 그 두 가지 중요한 트래픽의 양의 변화와 트래픽의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지금 애플의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체와 광고주가 어떤 것을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고민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일부의 내용들은 사실 애플의 정책이 아직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정책 발표를 봐가면서 변경돼야 될 내용들도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체 쪽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과연 이 ATT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팝업을 띄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사실은 이 정확한 정책을 내지는 않았고, 여러 MMP 중에서 어드저스트는 사실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팝업을 띄워서 승인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발표했고, 사실 다른 MMP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될 거다라고 의견을 발표한 사실 MMP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퍼블리셔고 아직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게 허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허용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넣었고요. 첫 번째로 퍼블리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그대로 늘어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허용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UX들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드저스트의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옵트인을 하면 너가 아마 광고가 아무 광고나 막 뜨지 않고 너한테 관련된 광고가 뜰 거야. 그러니까 동의하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혜택을 소구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또 24,768명의 유저가 이미 이거 허용했어. 이거 너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들 하는 거야. 너도 해도 돼. 이제 이런 정보를 넣는 거죠. 이걸 보여준 다음에 ATT 프레임워크를 호출해서 두 번째 그림처럼 이 트래킹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아마도 유저들이 훨씬 더
네, 트래킹을 허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런 전략이 아니더라도 세 번째, 좌측 세 번째 있는 그림처럼 뭐 이런 거 직접적인 더 혜택을 소구할 수도 있어요. 너가 지금 이거 트래킹을 허용하지 않으면 애드 스킵 기능을 더 조금만 줄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야 이거 광고 추적해서 트래킹 광고할 수 있게 해주면 대신 넌 아예 광고를 스킵할 수 있는 우리가 기능을 줄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유저들을.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이걸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퍼블리셔들은 이런 걸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SK 애드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어트리뷰션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어트리뷰션이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업데이트를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트리뷰션을 못 받으면 광고주, DSP 등등은 해당 채널에서 아마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포스백이 안 오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매체는 점점 뭔가 광고 입찰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단가를 낮춰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SK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트리뷰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준비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미디에이션 SDK 아니면 애드 익스체인지 SDK, MMP SDK를 다 업데이트해서 SK 애드 네트워크와 연동이 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앱에서 이 앞에서 보셨던 ATT 프레임워크로 그 유저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앱 내에 info.plist라는 파일이 있어서 거기에 사실은 주요 매체들의 그 SK 애드 네트워크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데들에게만 사실 포스백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몰로코는 여기 써 있는 뭐 9로 시작하는 9T245 저게 이제 저희 SK 애드 네트워크 아이디인데 이런 그 저희의 주요 광고 디맨드 채널들의 이 SK 애드 네트워크 아이디들을 다 저 info.p 리스트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대다수가 마케터 분이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광고주들을 위한 더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광고주들 분들께 제가 제안을 드릴 거는 세 가지 정도 이제 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이미 뭐 읽으셨겠지만 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T 트래픽이 너무 중요해요. 트래픽 양도 늘어날 거고 가격도 압도적으로 쌀 겁니다. IDFA에 비해. 그러니까 결국 UA 마케터의 퍼포먼스의 차이는 이게 얼마나 LAT 트래픽을 잘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하나를 더 덧붙여서 말하자고 하면 기존에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제 메이저 채널에 사실은 집행 비율이 높았는데 그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도 구글 플레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처럼 약간 로그인 베이스가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뭐 애드몹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오디언스 네트워크 같이 IDFA를 통해서 타겟팅을 하던 데들은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에서도 퍼포먼스가 낮아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마케팅하기 어려운 점들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물량의 소화가 분명히 예전만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다른 채널들을 찾으셔야 되고 근데 그 채널이 LAT 트래픽을 가지고도 정말 효과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고 성과를 잘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마케터분들이 잘 찾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SK 애드 네트워크로 결국 여러 이제 마케터로서 내가 이제 어트리뷰션을 받아서 뭔가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SK 애드 네트워크가 뭔가 보안을 되게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걸 되게 제한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제한된 속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최대한 이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볼 수 있을지 나한테 가장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지를 잘 SK 애드 네트워크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실 iOS 14 변화를 SK 애드 네트워크 변화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iOS의 CPI나 이런 로아스나 이런 KPI들이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왜 바뀌는지 준비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AT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걸 유예에 쓰려면 대전제는 MMP를 통해서 핑거프린트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미 핑거프린트를 쓰시는 사실 파트너분들이 많으시고 모든 MMP들이 핑거프린트를 아주 높은 확률로 적중률로 이미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MMP에서는 사실 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마케팅 채널들이 과연 LAT 트래픽을 가지고 한마디로 개인 정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타겟팅을 잘해서 좋은 유저를 데리고 오고 컨버전을 일으킬 것인가가 결국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추얼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머신러닝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래서 로아스를 얼마나 IDFA 트래픽 시절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매트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채널들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국 LAT 트래픽을 하시라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ATT가 적용됐고 SK 애드 네트워크를 통한 어트리뷰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려놨는데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광고를 유저가 광고를 보는 퍼블리셔 앱에서도 동의를 해주어야 어느 디바이스 IDF에서 클릭이 나왔는지를 MMP가 기록하게 되고, 그 유저가 실제로 클릭 이후에 앱을 인스톨하더라도 앱을 결국 열었을 때 그 순간에 그 앱에서도 또 ATT를 동의를 해줘야 인스톨이 있었다라는 IDFA 정보가 MMP에 수집이 되게 됩니다. 즉 한쪽만 동의해서는 이 어트리뷰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동의가 돼 있어야만 IDFA를 통한 예전 같은 어트리뷰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2x2로 보면 매체에서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광고주에서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분면상으로 보면 4개 중에 하나, 양쪽에서 동의한 케이스에서만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어트리뷰션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다수의 케이스에서는 MMP를 통한 핑거프린팅 또는 애플의 SK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트리뷰션을 받아서 마케터들이 분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각각의 한번 장점과 한계점들을 볼게요. 어차피 결국 우리한테 마케터한테 3가지 어트리뷰션이 있는데, 첫 번째 IDFA 어트리뷰션. 장점은 너무 명확해요. IDFA 기반으로 모든 게 측정되니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한계는 앞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되게 적을 거라는 점이죠. 30%가 일반적으로 앱에서 동의한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30%의 동의를 2개가 각각 완전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면 양쪽에서 동시에 30%의 사람이 이제 동의를 하는 케이스면 결국 양쪽 두 앱을, 매체 앱과 광고주의 앱을 동시에 추적 동의하는 사람은 9%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인스톨에 어트리뷰션 돼서 채널들의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인스톨 총 발생하는 거의 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좁은 양의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마케팅, 전체 우리 회사의 이런 정보를 대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핑거프린트 방식의 장점은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유저를 동의했건 안 했건, 매체 앱에서 동의 안 했건 안 했건, 그리고 MMP들이 이미 오랫동안 널리 쓰이던 방식이라 꽤 정확도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약간의 한계점은 애플이 혹시라도 이거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은 여러 가지 기존의 행동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핑거프린트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SK 애드네트워크만 써, 핑거프린트로 니네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혹시나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핑거프린트는 예전부터도 핑거프린트를 약간 어뷰징하고 약간 프로드들에 취약하다라는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들이 핑거프린트를 안 쓰시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핑거프린트를 어트리뷰션 하려면 아마 클린 채널만 쓰시거나, 그러니까 핑거프린트 애매한 채널을 쓰시기 어려운, 왜냐하면 그 어뷰징 가능성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이 좀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앞에 2개는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K 애드 네트워크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여러 단계,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매체 앱에서 클릭을 하고 그때 실제 인스톨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트리뷰션이 발생했을 때 그 정보가 결국 애드 네트워크, 저희 같은 이제 DSP 포함이죠. 이런 데한테 결국은 정보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딱 3가지 정보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 뭘 놓고 캠페인이야 라고 말하는 애드 네트워크 아이디가 올 거고요. 캠페인 아이디. 이 앱에
예를 들어 몰로코라는 게임 앱에 몰로코라는 채널에서 캠페인 이거 3번이야. 캠페인 아이디. 그리고 컨버전 밸류. 여기서 뭐 인스톨 있었어. 그리고 어느 매체에서 있었어. 이런 되게 제한적인 정보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애플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는 되게 정확할 거예요. 애플의 OS단에서 사실은 이게 뭐 누가 클릭이 있었고 누가 앱을 받았고 뭐 스토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하니까 분명히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건데 이거의 가장 큰 한계점은 사실상 클릭만 추적이 됩니다. 임프레션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뷰트로 인스톨이 안 잡힐 거고 그리고 뷰트로 인스톨에서 발생한 그 인앱 액션들도 안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케터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인스톨이나 인앱비가 작게 측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포스트백이 각각을 다 보내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인스톨을 하고 그 안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인앱 퍼체스를 했을 때 세 가지를 다 보내주는 게 아니고 가장 최후에 있는 액션, 뭐 예를 들면 IAP가 되겠죠. IAP 하나만 뭐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유저가 정확히 어떤 동선을 거쳤는지 이러한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마케터고 SK 애드 네트워크를 어트리뷰션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설정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요한 업무가 되겠죠. 그러면 마케터가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캠페인 아이디와 컨버전 밸류가 있는데 요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캠페인을 무작정 많이 쪼개면 그래서 하나의 앱 안에 캠페인을 엄청나게 쪼개면 사실은 마케팅 채널이나 마케터들이 이게 대충 무슨 일을 하는지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100개까지 캠페인 아이디만 하나 앱당 캠페인 아이디 100개까지만 만들 수 있어 라고 제한을 걸었고요. 뭐 국가별일 수도 있고 소재 그룹일 수도 있고 단말기 타입이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캠페인을 100가지로밖에 못 만듭니다. 앱 하나당.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매체와 어떻게 캠페인 아이디를 배정할지는 여러분들이 다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미 이 정책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아이디는 그러니까 캠페인은 9개까지만 만들 수 있고 한 캠페인당 5개의 광고 세트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하겠다. SK 애드네트워크 캠페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저의 추정이지만 최대 45개 캠페인 아이디가 앞에는 보이지만 뒤에서 페이스북은 각각의 캠페인 아이디 하나에 대해서 그걸 2개로 쪼개서 뭔가 A/B 테스트를 하면서 뭐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에게는 45개만 정하라고 하고 그 45개 다른 조합을 뭐 페이스북이 아마 그런 이제 캠페인별 성과 최적화 용도로 뭔가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몰로코도 이거를 몇 개로 허용하는 게 최선일지 지금 사실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사실 저희 답이 있기는 한데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저희가 근시일 내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스트백 그리고 포스트백을 어떤 포스트백인지를 알려주는 컨버전 밸류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백에 이게 시간을 사실 그냥 놔두면 시간이라는 값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발생한 모든 종류의 포스트백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컨버전에 대해서 포스트백을 주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값만 주게 됩니다. 유저 하나에서 컨버전 밸류 하나만 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간이 바로 실시간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컨버전 밸류 내가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떠한 포스트백을 받아볼 것이냐 이거를 잘 설계를 하면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좀 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고 이거를 막 설계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런 데이터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뭐 갑자기 막 2의 8승 64개 막 타이머 이게 뭔 소리냐 제가 다음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번 일어나는 케이스를 볼게요. 가상의 케이스인데 제가 이것도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인스톨이 발생을 했어요. 인스톨이 발생을 하면 앱 안에서 인스톨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간 카운트를 잽니다. 24시간 동안 혹시 다른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유저가 3시간이 지났을 때
게임을 해서 레벨 1은 끝났어요. 근데 레벨 1 컴플릿이라는 요 이벤트를 컨버전 밸류 0이라고 세팅해 놓은 거죠. 이벤트 제로. 어쨌거나 그래서 그걸 딱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앱 안에서 컨버전 밸류는 0이라고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다시 24시간을 기다립니다. 24시간이 되기 전에 여기서 1시간이 지났죠. 1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앱 결제를 한 거예요. 인앱 결제는 이벤트 번호 6라고 저희가 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 사람의 컨버전 밸류는 6이라고 하나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안에서 6이라고 하고 다시 24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벤트 7, 8, 90 그 뒤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나고 딱 이 사람은 그냥 이벤트 6으로 딱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랜덤 시간 0에서 20시간 사이에 랜덤이 지나고 이어서 13시간이라고 했어요. 13시간이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채널한테 야, 유저 이벤트 6 1개 포스트백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돌이켜보면 사실 그거 딱 하나 받는 거예요. 이벤트 6 1개 끝. 사실 언제 인스톨 발생한지 알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이 언제 뭐 레벨 1을 끝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에는 그냥 뭐 일단 인앱 퍼체스 하나 있었네 이렇게밖에 마케터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버전 밸류를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느냐 보실 수가 없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과 1로 할 수 있는 그 비트들이 6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0000에서 1111111까지 64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좀 큰 한번 시점에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앱을 가지고 있고 오늘 2월 4일에 SK 애드 네트워크로 뭔가 나중에 리포팅을 보시게 되면 한번 캠페인 꽉 채워서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고 이 컨버전 밸류 64개 이렇게 배정해놨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2월 4일날 캠페인 1번에서 컨버전 밸류 0 100개가 있었고요. 컨버전 밸류 1 72개 있었고요. 컨버전 밸류 2 52개 있었고요. 그냥 캠페인 2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제가 당연히 이걸 뭐 이름도 안 썼고 CV 0이라고 써 있으니까 더 황당해. 이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 난 이제 이걸 뭐 해야 되냐. 뭐 시간도 안 나와 있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컨버전 밸류를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고민했고 뭐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는 뭐 최선의 방식들을 몇 개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흥미진진하신가요? 네, 흥미진진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네. 자, 이제가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마케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컨버전 밸류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야 될지 내가 기존에 여태까지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받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그거를 받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디자인을 해서 컨버전 밸류를 끼겨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저희와 일하는 파트너들의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은 뭐 물론 훨씬 다양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저는 크게 먼저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케터 입장에서 이게 예를 들어 초반에 뭔가 인앱 이벤트 유저의 전이라고 유저 전이라고 표현하죠. 유저가 언제 가입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인앱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앱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초반에 바로 뭐 수익 발생 이런 게 안 하고 유저가 충분히 그 어느 이제 비즈니스가 원하는 레벨까지 그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중요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뭐 금융 앱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앱들은 바로 뭔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유저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인스톨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한 이후에 보통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여러 가지 막 동의를 해야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주식이라고 했을 때 좀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거래하려면 그 안에서 뭐 위험도 측정돼야 되고 하여튼 거쳐야 될 액션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각각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벤트들을 최대한 이벤트 유저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하고 그 유저들의 그런 이제 동선에 있는 이벤트들을 쫙 최대한 많은 종류들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컨버전 밸류의 값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아까 그 앞에 세 자리에 날짜를 쓰고 뒤에 세 자리에 이벤트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안 알아들으실 건데 하여간 이벤트가 중요할 때는 최대한 이벤트를 컨버전 밸류에 넣어놓고 시간을 고려해서 이 포스트백이 발생해서 컨버전 밸류 받아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두 번째일 것 같아요. D7 로아스. 뭐 수많은 게임 회사들이 그리고 인앱 결제로 돈을 버시는 회사들이 하는 방식이죠. 물론 D14 뭐 로아스도 보고 D30 로아스도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D7 로아스를 보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날짜에다가 만약에 비트 3개를 배정하면 날짜로 8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D0부터 D7까지 7일 동안 뭐 레비뉴 발생하는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레인지로 정해서 한 8개의 레인지를 정해서 보면 D 며칠에 한 대략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결제하는 게 몇 개 있었어. 이런 식으로 날짜와 수익 구간을 찍어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보게 되면 러프하게나마 D7 로아스, D1 로아스, D3 로아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컨버전 밸류 이거 어떻게 노라는 거야? 일단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로아스나 이런 것들보다 롱텀하게 리텐션을 봐야 되는 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인앱 as IAA를 하는 앱들 경우에는 리텐션을 보통 중요하게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접속을 하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D30까지 보려면 컨버전 그 밸류 그 비트의 5개를 날짜로 놓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0부터 32개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날짜를 32일까지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접속했냐 안 했냐로 0, 1을 나중에 접속 한 자리를 배정을 하면 컨버전 밸류를 통해서 뭐 리텐션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은 아직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 뭔가 좋아 컨버전 밸류 잘 짜면 뭐 D7 로아스도 어떻게든 좀 대충 볼 수 있고 뭔가 좀 한 D30 막 리텐션도 잘하면 어떻게 볼 수 있고 뭐 인앱 이벤트들 중심으로 좀 볼 수도 있고 좋아 뭐 이제 좀 호기심이 막 생기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말해 막 현기증 날 것 같고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D7 로아스 케이스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국은 앞에 세 자리는 날짜를 넣고 뒤에 세 자리를 레비뉴로 이렇게 넣겠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결국은 한마디로 64개 지금 이게 보일 겁니다. 막 디지털이죠. 그야말로 0101 막 000, 0001 이렇게 써 있는데 64개의 조합이 있고 이것의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좌측 상단 000000은 말 그대로 앞에 세 자리가 0이에요. 그럼 D0 그리고 000은 레비뉴 빵원이라는 이제 컨버전입니다. 뭔가 유저가 앱 인스톨한 날 유저를 이미 접속하는 순간 이걸 한번 발생시킬 수 있겠죠. 아무 구매가 아니라. 그런데 누가 구매를 했어요. D01 날 갑자기 구매를 하면 000001 두 번째 거 포스트백을 쏘면 되는 거죠. 근데 유저가 첫날 만약에 10,000원짜리 인앱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000101 이 포스트백을 컨버전 밸류를 저한테 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놓고 이 상황에 맞춰서 포스트백을 발생하게 하고 이 컨버전 밸류를 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D7에 그리고 레비뉴까지 다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니까 뭔가 약간 이제 와닿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시간과 이 레비뉴 발생을 조합해서 뭔가 코드를 해놓고 이게 몇 개 있었는지를 뭔가 받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많이 다 따라오신 거고요.
실제 유저 케이스를 보면 더 이해하실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가 이제 첫날 설치를 하는 순간 0.6개가 컨버전 밸류가 딱 찍히고 이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D1의 다음날 인앱 결제를 안 했어요. 인앱 결제 안 하고 접속하는 순간 D1에 왔으니까 001, 000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24시간 기다리겠죠. 근데 D2에 이 사람이 와서 게임을 하다가 3,000원짜리 결제 딱 눌렀습니다. 그 순간 D2니까 010이고 결제값 3,000원이니까 1,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또 010. 그래서 010, 010 네, 핸드폰 번호 같은 010, 010이 이제 컨버전 밸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날 와서 또 게임을 해요. 그 순간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전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쨌든 3,000원 여태까지 발생한 유저예요. 그러니까 D의 세 자리는 010이 유지되는데 D 3일에 결제를 안 하고 접속을 했으니까 날짜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011, 010으로 이 사람의 업데이트가 된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24시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이 포스트백이 넘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 같은 회사가 011, 010 한 건 이제 딱 포스트백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유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 3,000원 결제했어. 그리고 3일 내. 이러면 사실상 이 D3 로아스 결제할 때 이 사람의 그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발생하는 케이스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리포트를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캠페인이 2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쭉 셌더니 하여튼 2월 4일 날 뭔가 쫙 인스톨 찍혔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개수, 이벤트 000은 뭐 100개고 11111은 2개가 찍혔어요. 이 개수를 다 합치면 결국 이게 인스톨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캠페인 1에서 인스톨 몇 개, 캠페인 2에서 인스톨 몇 개 다 알 수가 있고요. 아까 000, 001은 D0이면서 뭐 1,000원, 0에서 1,000원짜리 결제한 사람이니까 그냥 5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500원짜리 결제한 사람이 결국 오늘 캠페인 1을 통해서 72명이 있었고 캠페인 2를 통해서 60명이 있었어요. 그럼 각각 500원씩 132를 곱하면 오늘 매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010짜리들 가서 56개, 50개가 있는데 2,500원 곱해서 하면 결국은 얼마를 우리가 벌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물론 유입 시간 기준으로는 날짜가 다르지만 그냥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마케팅에 집행한 돈과 비교하면 오늘 스냅샷으로 로아스가 몇 프로인지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좀 닿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컨버전 밸류를 잘 짜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다르면 이 설계를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KPI 조정 관련된 얘기인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행히도 앱스플라이어에서도 이 자료를 공개를 해주셨어요. 앱스플라이어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결국은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스톨의 32% 정도는 한마디로 SK 애드네트워크에서 어트리뷰션 안 잡는다.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뭔가 뭐 뷰스루가 한 3분의 1 정도 원래 있었는데 그 인스톨을 안 잡아줘. SK 애드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결국은 3분의 1의 인스톨을 놓치게 될 거야. 옛날에랑 똑같이 마케팅하고 있으면 33%가 32%가 줄어들 거야. 너의 CPI 인스톨 개수가 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어느 정도 생기면 여러분들의 관리자, 막 마케터, 뭐 임원, 사장님들이 야 우리 왜 이렇게 퍼포먼스 낮아졌어라고 뭐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의 내부의 KPI 잡아놓은 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옛날에 되던 것들이 다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K 애드 네트워크로 어트리뷰션을 했을 때 CPI는 훨씬 달라질 거고 모든 상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KPI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매니저의 매니저들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어떻게 KPI를 조정해야 될지 이거를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 게 많죠. 마케터분들이 사실 iOS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지금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막 엄청나게 이걸 이해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걸 다 쫓아가시려면 엄청나게 바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모로코가 있습니다. 중요한 3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LAT 공략 잘 하셔야 돼요. LAT 마케팅 피할 수가 없습니다. LAT 잘 하셔야 되고 심지어 구글, 페이스북의 비중이 줄어들 건데 몰로코가 저희는 이게 iOS 14가 발표되기 전에 작년 초부터 이미 저희가 LAT를 계속 연구해 왔고 계속 엔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인스톨 최적화가 가능한 LAT 엔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 액션 최적화까지 가능한 LAT용 저희 머신러닝 엔진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IDFA 트래픽에 못지않은 로아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LAT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SK 애드 네트워크 어트리뷰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미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MMP 파트너들 그리고 그 익스체인지 파트너들과 이미 다 SK 애드 네트워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비즈니스 팀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사실 봐가면서 저희 파트너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 컨버전 밸류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캠페인 아이디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개별 마케터분들보다 조금은 더 많이 고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이제 LAT 캠페인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SK 애드 네트워크로 됐을 때 CPI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저희가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여러 벤치마크 데이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iOS 관련해서 마케터로서 준비하셔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이 LAT, SK 애드 네트워크, KPI 세 개 꼭 명심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팀들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남은 시간 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한 45분 가량 같이 이제 현채님의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질문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 IDFA를 다루는 컨텐츠, 뭐 웨비나를 할 때마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요. 남은 시간,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아래 하단에 Q&A 창 또는 채팅으로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채팅에 공유를 하고 네, 선생님께 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LAT 캠페인은 핑거프린트 방식으로 키워드를 측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아까 앞서서 현재님도 설명해 주신 바이고요. 결과적으로 iOS 14 이후 애플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실제로 이제 현채님도 우려를 표하신 부분이긴 해요. 핑거프린팅을 애플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리스트릭트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트리뷰션 받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거든요. IDFA를 통한 MMP 어트리뷰션, 아니면 핑거프린트, 아니면 SK 애드 네트워크. 그런데 핑거프린트가 사실 막힌다라고 하면 양자택일이죠. IDFA와 SK 애드 네트워크인데, IDFA는 뭐 비율이 워낙 작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럼 SK 애드 네트워크밖에 없는 거고요. iOS에서는. 그러면 뭐 모두가 이제 상황은 똑같아지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제 뭔가 제약 조건이 걸린 상태에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진짜 컨버전 밸류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파트너와 잘 마케팅에서 진행하느냐가 성과가 차이가, 오히려 저는 마케터들 분들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모든 정보가 다 보여져 있을 때는 사실상 마케터분들 하시는 액션도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마케터분들의 진정한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SK 애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면 그거를 얼마나 잘 쓰시느냐에 따라 퍼포먼스가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럴 때는 네, 저희를 잘 네, 활용해 주시면 네, 더 돋보이지 않을까. 저희도 하여튼 그러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기술력과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했느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서 한 세 가지 정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준비하면 좋을 것들, KPI도 새로 설정을 하고, LAT 타겟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어, 어렵지만 숫자를 가지고 보여주셨던 어떤 그, 네, 밸류, 네, 컨버전 밸류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라고 설명하셨어요. 네. 네, 저는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건 LAT 캠페인이라고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 애드 네트워크를 하는 거는 아직 애플이 뭐
보통 1분기 안에 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아직 언제 한다, 뭐 정확하게 해라 마라 결정이 안 됐어요. 다들 언젠간 할 것이다. 그게 아마 Q1 끝날 때쯤은 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는 해야 되지만 시급성 관점에서 조금 낮고요. 근데 아까 제가 벌써 보여드렸던 것처럼 LAT 트래픽은 그 ATT를 강제화하는 거와 별개로 이미 저한테 와 있는 현상이에요. IDFA 트래픽 가격은 이미 되게 비싸졌고요. LAT는 여전히 싸고요.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LAT 캠페인을 안 하시고 있으면 iOS에서 사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LAT를 하시면 대개 경우 이미 그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 저희 같은 파트너와 하시면 로아스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CPI는 더 낮게 보통 가져옵니다. 그게 당연히 이걸 안 하시면 마케터 성과가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희 같은 데들은 그냥 말씀해 주시면 사실 LAT 트래픽 바로 곧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 상황도 그렇게 돼 있고 LAT 트래픽도 존재하고 저희는 이미 캠페인 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고 퍼포먼스도 검증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케터분이 제일 먼저 이런 걸 하시면서 iOS 14 ATT가 강제가 돼서 LAT가 폭증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위에 캠페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감도 얻으시고 제일 먼저 이걸 대응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앞으로 애플이 발표하는 거에 맞춰서 SK 애드 네트워크 등의 어트리뷰션을 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하나씩 볼게요. LAT 타겟팅을 하면 IDFA가 없는데 이벤트 전환에 대해 SK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트래킹이 되나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쪼개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도 캠페인을 아이디를 100개를 허용해 줬는데 그러니까 애플은 100개를 허용해 줬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그 고객들한테 45개밖에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객이 45개 설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캠페인들을 막 쪼개볼 거예요. 쪼개서 다르게 해본 다음에 요렇게 캠페인을 쪼개서 뭔가 다르게 타겟팅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할 거예요. 요렇게 하면 퍼포먼스가 좀 더 좋구나. 그래서 IDFA 레벨 단위로 보진 못하지만 캠페인을 계속 쪼개서 어떤 유의 방식이 퍼포먼스가 좋은지를 계속 분석을 할 거예요. 사실 몰로코도 지금 그거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은 뭐 캠페인을 몇 개까지만 열어드릴지 이런 거는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결국은 캠페인을 세분화해서 캠페인별로의 퍼포먼스를 보게 될 거고 그거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몰로코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LAT 캠페인 최적화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결국은 LAT 캠페인 최적화가 어떻게 실제로 저희 모델은 작용 프로세스가 되고 또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의 유명한 게임사인 비트망고와 사실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LAT 캠페인이 어떻게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드 리퀘스트를 받을 때는 사람에 대한 정보, 사실상 그 IDFA가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수많은 변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 주소도 따라오고요. 핸드폰 기기 이름도 따라오고요. 기기의 서브 버전도 따라오고 OS 버전도 따라오고 이게 와이파이인지 뭐 5G인지 4G인지도 오고요. 뭐 광고 매체 정보도 오고 매체 사이즈도 오고 뭐 시간 정보 하여튼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가 뭐 더 알면 가끔 뭐 성별 정보도 같이 리퀘스트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십 가지의 변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딱 봐서 그냥 뭐 와이파이가 더 성과가 좋네?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예전 사람이 보면서 하던 데들은 사실 되게 이제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딱 보이는 패턴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5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컨텍스추얼 정보 수십 개를 넣어놓고 그거를 머신러닝이 보는 거죠. 이 조합일 때 가장 잘 되는구나. 요러한 특성일 때 이게 우리 유저 정보가 없이도 여전히 본다라는 거죠. 요러한 특성이 있는 나머지 특성들을 봤을 때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성과가 좋구나
머신러닝이 그걸 계속 이해하고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수많은 정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거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네, 머신을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저희가 고도화시켜서 결국은 그 케이스 스터디도 있지만 BLAT 타겟팅과 유사한, 네, 그보다 더 심지어는 나은 로아스 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LAT 트래픽도 경쟁이 심화되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거는 항상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단가가 싸서 결국은 이게 좀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제가 작년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뭐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항상 답드리는 건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포인트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몰리면 더 뭐 그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도 사실 생각보다 변동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ATT가 강조가 되는 순간 사람도 몰릴 거지만 트래픽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 겁니다. 지금의 막 2배, 3배, 4배로 늘어날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LAT로 들어온다고 해 디맨드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그에 맞춰 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비싸게 지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RTB 실시간 입찰 방식에서 가장 비싸게 입찰하는 사람들은 다 리타겟팅, 리마케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LAT는 리타겟팅, 리마케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압도적인 가격에 입찰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게 IDFA만큼 비쌀 수가 없습니다. 리타겟팅에 비싸게 입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과 리타겟팅 요소를 고려해 보면 IDFA는 진짜 많이 비싸질 거예요. 그리고 LAT는 크게 지금과 변화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IDFA가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LAT는 늘어나기 때문에, 네,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점은, 네, 같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KPI 조정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KPI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환이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 덜 잡히는 것을 고려해서 iOS에선 더 보수적으로 KPI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KPI를 다시 잡는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거의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정 채널에 10,000부를 썼어요. 옛날에도 10,000부를 쓰고 있었고 지금도 10,000부를 썼는데 예전에는 10,000부를 쓰고 IDFA 기반으로 MMP에서 어트리뷰션을 받으면 인스톨이 100개가 잡혔어요. 10,000불 써서 100개면 10,000불에서 10,000개라고 할게요. 그럼 1불당 그러니까 1불 CPI가 평균 1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캠페인을 10,000불을 쓰는데 그걸 SK 애드 네트워크를 어트리뷰션을 받으면 인스톨이 한마디로 아까 그 앱스플라이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뭐 68개 정도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10,000불 썼는데 인스톨이 68개가 나오면 뭐 CPI는 평균 한 1.5에 가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맞습니다. KPI가 훨씬 보수적으로 잡혀야 돼요. 예전처럼 만약에 우리 타겟 KPI 1이야 이러면 캠페인 이제 못 하세요. 왜냐면 그냥 사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게 똑같은 상황인데 마케터한테 잡히는 인스톨이 훨씬 작아질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KPI가 더 보수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IDFA 트래픽은 그냥 실제로 가격이 비싸져서 예전에 갖고 있던 KPI로서는 뭔가 해서 이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앞서 설명해 줬던 그 변화에 맞춰서 시장 설정에 맞춰서 좀 더 KPI를 보수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현실적이고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상 마케팅의 효율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점,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더 하고, 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으로 주셔 가지고, 네, 잠시만요. 제가 전체 채팅방에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 IDFA가 없는 트래픽이 많아지면 CPM이 저렴해지니 광고를 통한 기여도가 30% 정도 감소해도 전반적인 전환 단가가 저렴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타겟팅이 부족해지니 전환율이 감소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으면, 그러니까 LAT 트래픽으로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M이 쌉니다.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타겟팅을 저희 같은 회사가 뭐 컨텍스추얼 타겟팅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버전을 4분의 1만 해내면 한마디로 가격도 4분의 1, 컨버전 통한 매출도 4분의 1 되니까 로아스가 옛날랑 똑같아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저희가 보는 경험한 게 딱 그런 케이스긴 해요. 몰로코에서 저희가 엔진을 진짜 잘 만들었다고 자신해서 했더니 값은 한 4분의 1인데 실제 로아스 컨버전이 한 4분의 1 줄어서 로아스가 비슷하게 나와요. IDFA 때랑. 근데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가 없이 이걸 하는 게 그 정도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점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아니라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여도가 30% 감소. 일단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으로 IDF LAT 트래픽에 대해서도 성과가 그런 식으로 당연히 IDF 대비보다 낮지만 비용이 낮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요. 기여도가 30% 감소해도 아까 이게 그 마지막 앱스플라이어 얘기랑 이게 합쳐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저거는 아예 인스톨 자체가 30%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스톨 단가가 무조건 비싸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비례해서 CPA나 CPA가 올라갈 거고 로아스는 낮아지겠죠. 한마디로 앞단에서 그냥 인스톨을 가져올 때 기준 액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스톨이 다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를 빼고 했을 때는 비슷하게 몰로코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몰로코조차도 인스톨 자체가 3분의 1 작게 잡히면 퍼포먼스는 나쁘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KPI를 다 새로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웨비나 재시청이 가능하신지. 네, 재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몰로코 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 웨비나들 모두 올라가 있으니 네, 혹시 재시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웨비나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요청하는 서베이를 발송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 전반에 대한 이번에도 또 서베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서베이를 작성을 해주시면 또 이후에 바로 링크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첨부해 드릴 예정이니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는 그중에서 추첨으로 몇 분을 골라서 또 소정의 선물을 전달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해주신 분들만 통해서 제가 컨설팅을 따로 한번 하는 걸로, 그중에서 추첨으로 네네네. 하시죠. 네. 그러면 참여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랜덤하게 몇 분을 골라서 현채님이 직접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 꼭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 더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교수는 이번 시즌의 2021년 첫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곧 또 다음 쿼터 혹은 그다음 쿼터에 또 중요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또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또 듣고 싶으신 주제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현채님도 좋은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또 다음 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